1921년 히말라야 깊숙한 곳에 위치한 한 티베트 사원이 영국 고고학자들에 의해 급습당했다. 그들은 단순한 유물이나 종교 문서를 찾고 있다고 믿었지만 그곳에서 발견된 것은 당시의 권력 구조를 근본부터 뒤흔들 수 있을 만큼 위험하다고 판단된 지식이었다. 돌판에 새겨진 고대의 기록은 단순한 명상법이나 신앙의식이 아니었다. 그것은 인간의 의식을 단 몇 분 만에 재구성할 수 있는 극도로 정교한 호흡 기술에 대한 설명이었다. 이 기술은 너무도 강력해서 발견 직후 즉시 분류 기밀로 지정되었고 세상에서 완전히 사라졌다. 그 이후 한 세기가 넘는 시간 동안 이 지식은 의도적으로 묻혀 있었다. 승려들은 이 기술을 베필 이슬 게이트웨이라고 불렀다. 그 이름에는 상징 이상의 의미가 담겨 있었다. 그들은 인간의 뇌가 숨을 통해 열릴 수 있는 세 개의 관문을 가지고 있으며 이 관문이 정확히 동기화될 때 의식은 완전히 다른 차원으로 이동할 수 있다고 믿었다. 당시에는 미신처럼 들렸을지 모르지만 놀랍게도 현대 신경과학은 이제야 이 고대 지혜가 무엇을 의미했는지 이해하기 시작했다. 당신의 호흡은 단순히 생존을 유지하는 생리적 행위가 아니다. 그것은 뇌의 작동 방식을 바꾸는 열쇠이자 현실을 인식하고 해석하는 방식 자체를 다시 쓰는 도구다. 우리는 오랫동안 삶을 바꾸기 위해서는 수년간의 치료, 고된 수행, 끝없는 자기암시가 필요하다고 배워왔다. 하지만 이 사원의 기록은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었다. 인간의 뇌는 특정한 호흡 패턴만으로도 즉각적인 신경가소성을 일으킬 수 있으며 그 변화는 몇 분 안에 시작될 수 있다는 것이다. 만약 이것이 사실이라면 왜 이 지식은 역사 속에서 사라졌을까? 왜 우리는 이런 내용을 학교에서도 병원에서도 사회 어디에서도 배우지 못했을까? 바로 이 질문이 이 이야기의 진짜 시작이다. 승려들이 전한 벨-이-1 게이트웨이는 신비주의적 상징이 아니라 극도로 정밀하게 설계된 인간 생체 시스템에 대한 이해였다. 그들은 인간의 뇌가 무작위로 작동하는 기관이 아니라 특정 자극에 따라 재배선될 수 있는 구조라는 사실을 이미 알고 있었다. 현대에 들어서야 신경과학자들은 뇌가 고정된 장기가 아니라 경험과 자극에 따라 끊임없이 변화하는 가소적 시스템이라는 점을 밝혀냈다. 그러나 고대 수행자들은 이 변화를 유도하는 가장 직접적인 통로가 바로 호흡이라는 사실을 경험적으로 이해하고 있었다. 호흡은 자율신경계와 직접적으로 연결된 유일한 생리 기능이다. 심장 박동이나 소화 과정은 의식적으로 통제할 수 없지만 숨은 다르다. 의식과 무의식의 경계에 놓여 있으며 그 경계를 넘나들 수 있는 다리 역할을 한다. 벨윌 호흡 기법은 바로 이 지점을 활용한다. 이 기술은 단순히 몸을 이완시키는 명상법이 아니라 뇌의 작동 모드를 생존 상태에서 창조 상태로 전환시키는 신경학적 장치였다. 이 호흡 패턴이 활성화되면 뇌는 외부 위협에 과도하게 반응하는 상태에서 벗어나기 시작한다. 두려움과 결핍을 기반으로 한 사고 회로는 점차 약화되고 대신 집중력과 통합적 사고를 담당하는 영역이 활성화된다. 현대 신경과학은 이를 전전두엽의 재조정이라고 부른다. 흥미로운 점은 이 변화가 수개월이 아닌 수분 단위로 관찰될 수 있다는 사실이다. 즉, 당신의 삶을 제한해 온 사고 패턴은 고착된 운명이 아니라 숨결 하나로 흔들릴 수 있는 구조라는 의미다. 그렇다면 이런 지식이 왜 위험하다고 여겨졌을까? 왜 권력은 사람들이 자신의 신경 시스템을 스스로 조율하는 능력을 갖는 것을 두려워했을까? 바로 이 질문이 벨웰 게이트웨이가 단순한 호흡법이 아닌 이유를 드러낸다. 숨은 개인의 가장 원초적인 자율권이며 그 자율권을 완전히 회복한 인간은 더 이상 외부의 통제에 쉽게 순응하지 않는다. 이 지식이 체계적으로 억압된 이유는 단순한 미신이나 종교적 갈등 때문이 아니었다. 문제는 통제였다. 인간이 자신의 신경 시스템을 의식적으로 조율할 수 있다는 사실은 사회를 움직이는 많은 구조의 위협이 된다. 두려움과 결핍에 의해 움직이지 않는 개인은 소비에 중독되지 않고 외부의 승인에 의존하지 않으며
끊임없는 경쟁 구조 속에서 길을 잃지 않는다. 그런 인간은 쉽게 조종되지 않는다. 바로 그 점이 위험하다고 판단되었다. 고대 승려들은 이해하고 있었다. 현실은 생각만으로 바뀌지 않았다며 신경계의 상태가 먼저 바뀌지 않는 한 어떤 의도도 공허한 희망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말이다. 그러나 이런 통찰은 대중에게 공유되기보다는 은폐되었다. 왜냐하면 사람들에게 자신의 내면 상태를 스스로 조정할 수 있는 기술을 가르치는 순간 외부 권위는 설득력을 잃기 때문이다. 불안에 기반한 사회 시스템은 더 이상 유지되기 어렵다. 역사를 돌아보면 인간의 의식과 관련된 지식은 반복적으로 검열되고 왜곡되어 왔다. 고대의 연금술, 동양의 수행법, 심지어 초기 심리학 연구까지도 권력 구조의 위협이 될 때마다 주변부로 밀려났다. 벨릴 호흡 기법 역시 같은 운명을 맞았다. 그것은 병이나 스트레스를 완화하는 수준을 넘어 인간이 현실을 인식하는 방식 자체를 바꿀 수 있었기 때문이다. 인식이 바뀌면 선택이 바뀌고 선택이 바뀌면 사회는 통제하기 어려운 방향으로 움직이기 시작한다. 그래서 이 지식은 위험하다고 낙인 찍혔다. 위험한 것은 호흡이 아니라 각성된 인간이었다. 스스로의 두려움을 관찰하고 반응 대신 선택을 할 수 있는 인간. 그런 존재는 더 이상 시스템의 부품이 아니다. 바로 그 지점에서 멜섬 1 게이트웨이는 단순한 수행법이 아니라 하나의 사회적 위협이 된다. 이제 현대 과학이 이 고대 지식의 핵심에 도달하기 시작했다. 우리가 숨을 쉴 때 실제로 뇌 안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을까? 그 중심에는 미주신경이 있다. 미주신경은 뇌간에서 시작해 심장, 폐, 장기로 이어지는 인체에서 가장 긴 뇌신경으로 신체와 뇌를 연결하는 초고속 통로와 같다. 이 신경은 우리가 위험에 반응할지 아니면 안정과 창조의 상태로 들어갈지를 결정하는 스위치 역할을 한다. 호흡을 특정한 패턴으로 조절하면 이 미주신경을 통해 전기적 신호가 전달된다. 그 신호는 뇌에 지금이 위협 상황이 아니라는 메시지를 보낸다. 그 순간 생존 모드에 있던 신경계는 서서히 해제되고 뇌는 새로운 정보와 가능성을 받아들일 준비를 한다. 이것은 단순한 이완 반응이 아니다. 실제로 뇌파 수준에서 측정 가능한 변화가 일어난다. 최근 fMRI 연구에 따르면 조절된 호흡 기법은 감마파 활동을 최대 700%까지 증가시킬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감마파는 30에서 100Hz 사이의 주파수로 작동하며 고도의 집중력, 확장된 인식, 그리고 서로 분리되어 있던 신경 네트워크가 하나로 통합되는 순간과 연관되어 있다. 신경과학자들은 이를 의식의 결합이라고 부른다. 흩어져 있던 뇌의 정보가 갑자기 하나의 의미 있는 전체로 연결되는 순간이다. 벨빌 호흡 기법은 바로 이 상태를 의도적으로 유도하도록 설계되어 있다. 더 깊은 수준에서 이 호흡은 망상활성계라고 불리는 뇌의 필터 시스템을 자극한다. 이 시스템은 우리가 어떤 현실을 인식하고 무엇을 중요하다고 판단할지를 결정한다. 대부분의 사람들의 망상활성계는 과거의 상처와 두려움에 의해 프로그래밍 되어 있다. 그래서 기회보다 위협을 먼저 보고 가능성보다 한계를 먼저 인식한다. 하지만 호흡 패턴이 바뀌는 순간 이 필터 역시 재설정되기 시작한다. 바로 이 지점에서 현실은 더 이상 고정된 것이 아니라 다시 설계 가능한 것으로 변한다. 망상활성계는 단순한 정보 필터가 아니다. 그것은 당신이 살아온 모든 경험, 특히 해결되지 않은 공포와 조건화된 신념이 저장된 렌즈다. 이 렌즈를 통해 우리는 세상을 해석하고 가능성과 위협을 구분하며 무엇이 현실적으로 가능하다고 느낄지를 결정한다. 문제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시스템이 어떻게 작동하는지조차 모른 채 평생을 살아간다는 점이다. 그 결과 현실은 객관적인 사실이 아니라 과거의 기억과 반응 패턴이 반복 투사된 화면이 된다. 벨빌 호흡 기법은 이 필터를 직접적으로 겨냥한다. 이 호흡은 단순히 몸을 진정시키는 것이 아니라 인식의 관문을 재설정한다. 잠시 멈춰 생각해보라. 지금 이 순간 당신은 얼마나 얕게 숨을 쉬고 있는가? 무의식적으로 빠르고
짧은 호흡을 반복하며 늘 무언가를 대비하는 상태에 있지는 않은가? 바로 그 호흡 패턴이 당신의 뇌에 끊임없이 지금은 안전하지 않다는 신호를 보내고 있다. 이런 상태에서 아무리 목표를 시각화하고 긍정적인 말을 반복해도 신경계는 여전히 두려움의 주파수를 송출한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의도를 세웠음에도 현실이 바뀌지 않는 경험을 한다. 밀폐빌 호흡은 이 불일치를 끊어낸다. 숨을 통해 신경계의 기본 진동을 바꾸면 인식의 필터가 다시 열리고 이전에는 보이지 않던 선택지들이 떠오르기 시작한다. 이것은 현실을 상상하는 것이 아니라 현실을 감지하는 방식의 변화다. 당신이 보는 세상이 바뀌면 행동이 바뀌고 행동이 바뀌면 결과 역시 달라진다. 그래서 이 기법은 단순한 휴식 도구가 아니라 현실 구조에 접근하는 인터페이스에 가깝다. 숨을 바꾸는 순간 당신이 접속하는 세계의 범위 자체가 달라진다. 이제 승려들이 남긴 111 호흡 기법의 구조를 구체적으로 살펴볼 차례다. 겉으로 보기에는 놀라울 만큼 단순하지만 이 기술의 핵심은 정확성에 있다. 호흡의 길이, 멈춤의 타이밍, 그리고 그 순간에 두는 주의의 방향까지 모두가 신경학적으로 계산된 요소다. 이 기법은 감정에 맡겨 즉흥적으로 하는 호흡이 아니라 신경계를 재프로그래밍하기 위한 정밀한 절차에 가깝다. 첫 번째 단계는 활성화 단계다. 숨을 4박자 동안 들이마신다. 이때 단순히 공기를 폐로 채우는 것이 아니라 척추의 바닥에서 정수리까지 에너지가 끌어올려진다고 느끼며 호흡한다. 이것은 상상이 아니다. 이 과정은 교감신경계를 자극하고 노르에피네프린 분비를 증가시켜 뇌를 각성 상태로 전환한다. 뇌는 깨어나지만 긴장하지 않은 아는 상태에 들어간다. 이후 4박자 동안 숨을 멈춘다. 이 정지는 매우 중요하다. 주의는 눈썹 사이, 흔히 송과선이 위치한다고 알려진 지점에 둔다. 이 영역은 멜라토닌과 DMT 같은 신경화학 물질과 연관되어 있으며 인식의 확장을 담당하는 회로와 연결되어 있다. 이 짧은 정지 동안 뇌는 외부 자극에서 내부 감각으로 초점을 이동시킨다. 두 번째 단계는 통합 단계다. 8박자 동안 천천히 숨을 내쉰다. 들숨보다 더 긴 날숨은 부교감 신경계를 활성화시키고 뇌에 가바를 분비시켜 깊은 안정과 각성을 동시에 만들어낸다. 이 과정은 단순히 공기를 내보내는 것이 아니라 오래된 신경 패턴과 제한된 반응을 함께 놓아주는 과정이다. 마지막은 가장 비밀스럽게 전해진 단계, 무호흡의 순간이다. 숨을 완전히 내쉰 후 2박자 동안 멈춘다. 이 빈 공간에서 뇌파는 세타 상태로 이동한다. 깊은 명상과 자각몽에서 나타나는 바로 그 상태다. 의식적인 사고는 물러나고 잠재의식은 가장 열려있는 상태가 된다. 이 전체 과정을 정확히 111번 반복한다. 더도 덜도 아니다. 바로 111번째 숨에서 뇌의 기본 모드 네트워크가 일시적으로 해제되며 오래된 자기인식과 제한된 믿음이 잠시 침묵한다. 이 지점에서 이야기는 단순한 뇌파 변화의 영역을 넘어선다. 최근의 신경과학은 111 호흡 기법이 단지 뇌 상태를 바꾸는 데 그치지 않고 유전자 발현에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다. 하버드 의과대학의 연구에 따르면 특정한 호흡과 명상 기법은 스트레스 반응과 관련된 유전자의 활동을 억제하고 인지 기능과 회복 탄력성을 높이는 유전자들을 활성화할 수 있다. 이 변화는 수개월이 아닌 수분 단위로 관찰되었다. 사라 라자르 박사의 연구 역시 중요한 단서를 제공한다. 그녀는 MRI 기술을 활용해 장기간 호흡과 명상 훈련을 한 참가자들의 뇌를 분석했고 그 결과 주의력과 감각 처리와 관련된 영역에서 피질 두께가 실제로 증가한 것을 확인했다. 이는 단순한 주관적 체험이 아니라 구조적인 변화였다. 뇌는 생각보다 훨씬 빠르게 스스로를 재조직할 수 있으며 호흡은 그 변화의 가장 직접적인 촉매였다. 뺄뺄 호흡 기법이 특별한 이유는 이러한 변화를 극적으로 가속화한다는 점이다. 일반적인 훈련이 주 단위, 월 단위의 반복을 필요로 한다면
이 기법은 신경계를 즉각적으로 일관된 상태로 밀어넣는다. 숨은 단순히 산소를 운반하는 것이 아니라 정보와 신호를 이동시킨다. 들숨은 새로운 가능성을 불러들이고 날숨은 오래된 프로그램을 해제한다는 표현은 은유처럼 들릴 수 있지만 실제로는 생물학적 과정에 가깝다. 이 과정에서 중요한 것은 무엇을 상상하느냐가 아니라 어떤 상태에 있느냐다. 뇌와 신경계가 안정되고 통합된 상태에 들어가면 변화는 자연스럽게 따라온다. 그래서 이 기법은 의지로 현실을 밀어붙이는 방식이 아니라 신경계의 토대를 바꿔 결과가 흘러나오게 만드는 방식이다. 이 순간부터 호흡은 더 이상 무의식적인 생존 행위가 아니라 의식적인 진화의 도구가 된다. 티베트 승려들이 도달했던 결론은 명확했다. 현실은 단순히 의도에 반응하지 않는다. 현실은 일관성에 반응한다. 당신이 무엇을 원하느냐보다 더 중요한 것은 당신의 신경계가 어떤 상태로 진동하고 있는가였다. 그래서 그들은 시각화나 확언보다 먼저 호흡을 정렬했다. 혼란스러운 신경계는 모순된 신호를 세상에 보내고 그 신호는 다시 혼란스러운 결과로 되돌아온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빌빌 호흡 기법이 만들어내는 것은 그들이 단일 공명이라 부른 상태다. 심박 변이도 뇌파, 그리고 세포 수준의 리듬이 하나의 주파수로 정렬되는 순간이다. 이 상태에서는 생각과 감정, 신체 반응이 서로 충돌하지 않는다. 당신은 무언가를 원한다고 말하면서 동시에 그것을 두려워하는 내적 분열 상태에서 벗어난다. 바로 이 지점에서 인간은 자신이 원하는 현실과 진동적으로 일치하기 시작한다. 흥미로운 점은 이 개념이 현대 물리학의 발견과도 맞닿아 있다는 것이다. 관측자 효과라고 불리는 개념은 의식이 물리적 현실에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시사한다. 승려들은 이를 철학적 사유가 아닌 실천적 기술로 다뤘다. 베비빌 호흡을 통해 단일 공명 상태에 들어가면 인간은 단순히 현실을 바라보는 존재가 아니라 가능성을 하나의 경험으로 수렴시키는 관측자가 된다. 현대 과학은 이를 심리생리적 일관성이라고 부른다. 하트메스와 같은 장치는 이러한 상태를 측정할 수 있으며 일관성에 들어간 개인이 주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수치로 보여준다. 더 나아가 무작위수 생성기, 식물 성장, 심지어 타인의 회복 속도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연구 결과도 보고되고 있다. 이것은 마법이 아니다. 인간 의식이 최적의 일관성 주파수에서 작동할 때 나타나는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이 지식이 진정한 힘을 갖는 순간은 이론을 이해할 때가 아니라 삶 속에서 직접 적용할 때다. 그래서 승려들은 이 기법을 단발성 의식이 아니라 반복되는 실험으로 다뤘다. 그들은 변화를 믿기 전에 관찰했다. 같은 방식으로 펩 1호흡 기법은 단순히 한 번 시도해보는 것이 아니라 최소 7일 동안 일관되게 실천할 때 그 진가를 드러낸다. 매일 아침 알람을 7분만 앞당겨 조용한 공간을 찾는다. 방해받지 않는 그 짧은 시간 동안 앞서 설명한 정확한 호흡 순서를 따른다. 중요한 것은 결과를 기대하지 않는 것이다. 대신 기록하라. 꿈의 변화, 우연처럼 보이는 만남, 인식의 미묘한 이동, 감정 반응의 변화까지 모두 관찰의 대상이 된다. 승려들이 일지를 남겼던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다. 변화는 종종 극적인 사건보다 작은 전환으로 먼저 나타난다. 많은 사람들은 현실이 바뀌지 않는다고 말한다. 하지만 실제로는 그들이 변화를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빌리빌 호흡은 삶을 갑작스럽게 뒤집기보다 당신이 보고 듣고 선택하는 방식부터 조용히 바꾼다. 그리고 그 작은 선택의 누적이 전혀 다른 방향으로 삶을 이끈다. 이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질문은 이것이다. 당신은 여전히 무의식적인 생존 호흡을 하고 있는가? 아니면 의식적인 창조 호흡으로 전환할 준비가 되었는가? 숨을 바꾸는 순간 당신이 참여하는 현실의 층위도 달라진다. 이 실험은 믿음이 아니라 경험을 요구한다.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남기는 메시지는 단순히 하나의 호흡 기법을 배우라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인간이 스스로를 어떻게 인식하고 어떤 방식으로 사회와 관계를 맺어왔는지에 대한 질문이다.
역사적으로 보면 개인이 자신의 내면 상태를 자율적으로 조절할 수 있다는 지식은 언제나 불편한 진실이었다. 그런 능력을 가진 사람은 두려움에 의해 쉽게 움직이지 않으며 집단적 불안에 휩쓸리지 않고 책임 있는 선택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위를 호흡 기법이 다시 세상에 드러난 지금 중요한 것은 이 지식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다. 그것은 현실 도피를 위한 도구가 아니라 현실을 더 명확하게 마주하기 위한 기술이다. 신경계를 안정시키고 인식을 확장하는 능력은 개인의 성장에 그치지 않고 사회 전체의 의사결정 방식에도 영향을 미친다. 더 많은 사람들이 반응 대신 선택을 할 수 있다면 정책은 달라지고 권력은 투명해지며 공동체는 보다 성숙한 방향으로 움직일 수 있다. 이것이 바로 이 고대 지식이 갖는 인문학적 가치다. 숨은 누구에게나 주어져 있지만 그 사용법은 교육받지 못했다. 이제 선택은 우리에게 있다. 무의식적으로 주어진 삶을 반복할 것인가? 아니면 의식적으로 설계된 삶에 참여할 것인가? 역사는 언제나 깨어있는 소수의 선택에서 방향을 바꿔왔다. 당신의 호흡은 이미 답을 알고 있다. 질문은 단 하나다. 당신은 여전히 우연히 살고 있는가? 아니면 숨을 통해 의도적으로 살 준비가 되었는가?